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보세요. 호식이니? 호식이지? 호식아, 너 어디야? 엄마도 당장 도망치세요. 엄마도 위험해요.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따가운 날이었죠. 저는 아들 호식이와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우지은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젯밤부터 몸이 좀 안 좋네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아침상에서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따라 나서면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산을 오르려면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지은이는 늘 구두를 고집했습니다. 벌레가 많다고 투덜대고 덥다고 짜증을 냈죠. 남편 기일에 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호식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호식아. 네, 엄마. 지은이 많이 아프다더냐?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어두워진 아들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죠.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렇게까지 기가 죽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하거라.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요. 호식이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마른 어깨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산소에 거의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호식이의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은 화면을 흘깃 보더니 받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전화 받지 않니? 아, 스팸 전화예요. 일하는 데서 온 전화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급한 일 아니에요. 호식이는 억지로 말을 끊고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초기와 낫을 챙겨 들었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산 중턱쯤에 있었죠. 가파른 길을 오르는데 호식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내가 다 할게요. 엄마는 저기 앉아 계세요.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호식이가 예초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산을 울렸습니다. 저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귀가 얇고 순에 빠져서 탈이었지만요. 저 녀석이 저 며느리를 만나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속이 터졌습니다. 지은이는 호식이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만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호식 씨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머니께 2배로 갚을 거예요. 그렇게 제 상가 보증금을 빼서 사업에 보탠 것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시원한 물을 건넸죠. 호식이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한참 동안 잡초를 베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무성했던 봉분 주위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좀 낫네. 아버지가 시원하시겠어요. 가져온 과일과 포를 꺼내 간단히 상을 차렸습니다. 호식이와 나란히 절을 올렸죠. 여보, 호식이 좀 잘 좀 보살펴줘요. 저 녀석이 요즘 영 힘이 없네. 당신이라도 좀 도와줘요. 속으로만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식이는 한참 동안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슬슬 내려가자. 네, 엄마. 호식이가 예초기를 메고 앞장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맞다. 호식이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바지 주머니, 윗옷 주머니를 다급하게 훑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요.
이런 정신하고는. 엄마, 먼저 내려가 계세요. 무거우니까 짐은 여기 두고요. 내가 금방 가지고 올게요. 같이 가자. 짐은 나눠 들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집 옆에 앉아 그늘에서 기다렸죠. 가을 산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산을 오르던 옛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보통 걸음으로도 왕복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죠.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둔 채 산길을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려가는 내내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식아. 김호식.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건 아닌지 주변 숲까지 살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타고 왔던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주차장 관리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나이든 관리인 한 분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있던 검은색 차 못 봤어요? 웬 차요, 할머니? 아까 우리 아들이 내려왔을 텐데요. 글쎄,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 한 대 급하게 빠져나가긴 하던데. 그게 누군지 내가 어찌 알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신호가 가고 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벌써 다녀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죠. 호식이 너한테 연락 없었니? 호식 씨요, 무슨 일 있으세요? 차가 없어졌다. 호식이도 없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갑 가지러 내려간 애가 차랑 같이 없어졌어.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호식 씨가 말 안 하고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급한 일 생겨서 회사 간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니? 나를 여기 산에 두고. 일단 집으로 와보세요. 제가 여기저기 연락해 볼게요. 지은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보통 남편이 사라졌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등산객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드님이 성인이시잖아요, 어머님. 다툰 건 아니시고요. 어디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갔다는 건 본인 의지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저는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못해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호식 씨는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까지 하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호식 씨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죠? 경찰에서는 뭐라고 해요? 별말 없었다. 기다려보라고만 하더구나.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이틀 동안 며느리는 제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호식 씨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혹시 빚쟁이들한테 잡혀간 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호식 씨 소식을 몰라요. 아니면 어디 가서 나쁜 마음 먹은 거면 어떡해요. 지은이는 온갖 불길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빚을 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울고 있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제 눈치를 보며 방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아들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CCTV에는 아들 차가 산을 빠져나가는 것만 찍혔습니다. 운전자가 누군지는 식별이 불가능했죠.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서 자는지 조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낯선 공중전화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호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호식아, 너 어디야? 너 괜찮아?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도망? 그게 무슨 말이니? 우지은이 전부다. 엄마도 위험해요. 당장. 호식아. 김호식.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뚜뚜. 차가운 신호음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지은이 전부다. 엄마도 위험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방 쪽에서 작은 달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 쪽을 엿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장난 전화를 다 하고. 이 밤중에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은의 방 문틈이 조용히 닫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벌초에 오지 않겠다던 며느리. 너무나 침착했던 며느리. 빚쟁이 이야기를 꺼내던 며느리.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변기 뚜껑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의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잠옷바람으로 화장실 창문을 넘어섰습니다. 화장실 창틀에서 뛰어내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바닥에 날카로운 아픔이 전해졌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잠옷을 뚫고 들어왔어요. 빌라 1층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발바닥을 보니 뾰족한 돌에 긁혀 피가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죠. 정신없이 화단 덤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차였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조수석에서도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였죠. 지은이는 차갑고 침착한 얼굴로 남자를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집안을 향해 한번 부르는 척 하더군요. 대답이 없자 남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열쇠공들이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제 집의 최신식 도어록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교체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그제야 아들의 경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집에 가두거나 아니면 제가 없는 사이 이 집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도 망설였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녀석들이 도어록에 집중하는 사이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큰 길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제 행색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발은 왜 그러세요? 집에 가스가 새는 것 같아서요.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저는 50년 지기 친구 영숙이의 아파트 이름을 댔습니다. 기사는 더 묻지 않고 속도를 냈습니다. 100미러로 우리 집 골목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영숙이네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겨우 통과해 영숙이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잠옷바람에 영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영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성자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발은 왜 그래 세상에. 저는 영숙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아 나 좀 살려줘. 일단 들어와 어서. 영숙이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을 밟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영숙이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식이나 지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일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실종,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 방금 전의 전화, 그리고 맨발로 탈출하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이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럴 수가. 지은이가 그 착해 보이던 애가. 착한 게 아니었어. 전부 연기였어. 영숙아, 나 무서워. 호식이 어떡해. 진정해, 성자야. 일단 발부터 치료하자. 영숙이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어. 영숙이가 자기 옷 중에서 편한 겉옷과 바지를 꺼내주었습니다. 날 밝으면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서 좀 쉬어. 아니, 지금 쉬면 안 돼. 날이 밝으면 개들이 날 찾으러 다닐 거야. 내가 사라진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경찰에 가야지. 아니, 경찰에 가면 안 돼. 왜? 신고해야지. 지은이가 날 치매 환자로 몰고 갈지도 몰라. 아들을 내가 숨겼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호식이가 걔들 손에 있는데. 영숙이는 제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성자야, 그럼 일단 너희 집 상황이라도 좀 보자. 너희 집 골목에 CCTV 있지. 경비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서 보자. 걔들이 지금 뭘 하는지. 우리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이가 자기 아들 운동화를 신겨주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영숙이는 아파트 경비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영숙이와 안면이 있는 경비 반장님이 근무 중이었죠. 반장님, 저기 우리 친구 집 골목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신데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요. 경비 반장님은 흔쾌히 모니터를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 50분경에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지은이의 차가 멈춰 서고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현관 도어록을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져온 새 도어록으로 아예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아주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그동안 지은이는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망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차갑고 무섭던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어록 교체가 끝나자 지은이가 자기 지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따라 들어갔죠. 제 집이, 남편과 제 평생이 담긴 그 집이 그렇게 낯선 자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봤나. 영숙이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것들 당장 신고해야. 아니, 기다려. 저는 영숙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지은이는 저 남자를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가 치매라 문을 잠그고 집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상의해 문을 바꿨다고 하겠지. 우리는 증거가 더 필요해.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영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우지은. 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성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아들도 내 재산도 내 집도 내가 다 되찾고 말 겁니다. 영숙이 집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영숙이는 아침 일찍 죽을 끓여줬습니다. 성자야, 뭐라도 좀 먹어.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해. 목이 메어 죽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몇 숟가락 뜨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호식이일까봐 급히 확인했지만 발신자는 땡땡은행 김 지점장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째 거래해온 은행의 VIP 센터 지점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자입니다. 아, 사모님.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드님 김호식님과 며느님 우지은님이 센터에 와 계십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벌써 은행까지 갔단 말인가.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급히 쓰실 때가 있다고 하셔서 사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전액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평소와 다르셔서요. 본인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예금은 제 상가 보증금과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지점장님. 네, 사모님. 제가 그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수화기 너머로 지점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며느리 우지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거예요. 절대로 단 10원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하지만 어머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다 가져오셨는데요. 방금 도장도 확인했습니다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아니면 제 아들을 이용해서 훔친 겁니다. 지점장님, 지금 당장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 김호식이라도 돈을 뺄 수 없게 막아주세요. 사모님, 이게 지금 부탁합니다.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지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단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은행까지 갔다고. 세상에 저것들 봐라.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 위임장에 인감까지 걔들이 다 훔쳐갔던 거야. 어쩐지 요즘 내 방을 자꾸 기웃거리더라니. 지은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호식이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도 혹시 며느리와 연관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호식이가 그저 순진하게 이용당한 것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호식아,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끓여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다시 낯선 공중전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호식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호식아, 너 괜찮은 거니? 어디야?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 갇혔어? 지은이가 내 도장으로 내 회사 다 넘겼어요. 나 횡령범 됐어요. 뭐라고? 지은이가 준 서류가. 그게 회사 양도 계약서였어요. 나는 투자 계약서인 줄 알았어요. 호식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몰래 회사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사채 빚을 내 이름으로 잔뜩 냈어요. 내 인감으로 엄마 상가 건물도 담보로 잡혔어요. 뭐라고? 상가까지? 아니야. 그건 안 돼. 그 상가는 내 명이야. 엄마, 내가 전에 엄마 심부름한다면서 인감증명서 떼어놓은 게 있었어요. 지은이가 그걸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막았지만 이미 상가까지 손을 썼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 재산을 지키려던 게 아니라 이미 며느리의 공범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속아서 한 일이겠지만요. 호식아, 엄마 걔네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조직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을 노리는 전문 조직이에요. 처음엔 빚 갚아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날 가둬놓고 엄마 재산까지 다 뺏으려고 해요. 나 무서워요, 엄마.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들의 울부짖음과 함께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영숙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자야, 정신 차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상가가 넘어갔대. 호식이가 빚 때문에. 내 아들이 나한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우지은이라는 악마가 이끄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식이를 인질로 잡고 이미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 예금을 노렸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도망친 것을 알면 그들은 이제 무슨 짓을 할까요? 호식이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조직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 내가 한번 상대해주지. 내 아들을 망가뜨리고 내 평생을 앗아가려고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자, 성자야. 영숙이가 제 외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을 붙잡아 억류한 거야. 상가 사기까지.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수가 지금 경찰서로 가면 안 돼. 왜? 호식이가 위험해서 그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너가 피해자인데. 내가 지금 이 꼴로 경찰서에 가서 며느리가 범죄 조직이고 아들을 끌고 갔다고 말하면 경찰이 믿을까? 영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지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거야. 경찰이 자기한테 연락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 어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드니까 그걸 다 며느리 탓으로 돌리세요. 아들은 지금 충격받아서 요양원에 쉬러 갔는데 그걸 오해하세요? 말도 안 돼. 호식이가 전화했잖아. 그 전화 증거가 될까? 공중전화야. 발신자 추적도 안 돼. 녹음도 못했어. 오히려 며느리는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 환청을 듣는다고 몰아붙일 거야.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CCTV는 그건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도어록 바꾼 거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은행 전화는 어머니가 노후 자금 주신다고 약속했던 건데 갑자기 변심하셨다고 하겠지. 결정적으로 걔들 손에는 호식이가 있어. 호식이한테 약을 먹여서라도 엄마가 이상해요 한마디만 하게 만들면 나는 재산 뺏길까봐 아들까지 정신병자 만드는 노망난 노인네가 되는 거야. 영숙이는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 아니 법으로 가야 해. 경찰이 아니라 법이 필요해. 우지은이 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저는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제가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힘이 있고 똑똑하고 며느리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동생의 딸, 조카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변호사 된 조카. 그래. 근데 성자야, 너 수진이네랑 연락 끊은 지 10년 넘었잖아. 동생 장례식장에서도 너 문전 박대당했잖아. 영숙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 제부가 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호식이 사업에 이미 큰 돈이 들어간 터라 거절했습니다. 제부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며 저를 원망했고 조카 수진이도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죠. 그래도 지금은 수진이밖에 없어. 그 애 아주 냉철하고 똑똑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만약 수진이도 너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할 수 없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해.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저는 휴대폰으로 박수진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중 한 곳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펌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님 연결 부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김성자라고 전해주세요. 한참 동안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모. 수진이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진이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죽을 위기다. 너 아니면 안 돼.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없어. 지금 너가 있는 곳으로 가도 될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30분 안에 오세요. 저 다음 재판 가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자, 영숙아. 수진이가 만나주겠대.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거대한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층으로 올라가자 수진이가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진이는 제 여동생을 빼닮았지만 눈빛은 훨씬 차갑고 강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맨발에 감긴 붕대와 영숙이의 아들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수진이의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영숙이는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누구시죠? 내 친구다. 내 사정 다 알아. 변호사 선임 전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입니다. 이모님도 안에 계세요. 수진이는 영숙이에게도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벌초 날부터 아들의 실종, 며느리의 연기, 은행의 연락, 아들의 두 번째 전화, 그리고 상가가 담보로 잡힌 것까지. CCTV 녹화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제 이야기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모,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며느리 우지은은 아마 본명도 아닐 겁니다. 이모 말씀대로 지금 경찰서로 가는 건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수진이는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놈들이 노리는 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일 겁니다. 이모를 정신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호식이 오빠를 앞세워서요. 판사가 이모님에게 정신 감정을 명령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놈들이 매수한 의사가 이모님에게 중증 치매 판정이라도 내리면 이모님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럼 난 어떡해? 아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모님의 재산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모 많이 원망하셨죠. 그랬지. 저는 아버지랑 다릅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것도 싫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것들은 더 못 봅니다. 수진이가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모,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뭐든 하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아들 호식이만 구해준다면. 호식이 오빠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모의 재산은 제가 지켜드리죠. 수진이의 단호한 말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수진이의 사무실은 거대한 성체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죠. 이모,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수진이가 인터폰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다부진 인상의 중년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황 실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입니다. 탐정,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이죠. 황 실장이라는 분은 저와 영숙이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모, 황 실장님께는 제가 이미 기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며느리 우지은, 그리고 아들 김호식 씨의 행방입니다. 황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되시는 분의 뒤를 캐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요? 그 애가 뭘 숨겼나요? 숨겼다기보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지은이라는 이름은 정확히 3년 전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 전의 행적은 출생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역시 수진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럼 가명이나 마찬가지군요. 네, 전문적으로 신분 세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호식이는?
우리 아들은요? 아드님 휴대폰 위치는 어제 그 공중전화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마 폰을 뺏기거나 버려진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공중전화 위치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먼 곳에서 전화를 했을까요? 수진이가 황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 이름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개명 전 이름은 우수경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특별한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3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이상하군요. 수진이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다른 흔적은요? 우지은 아니 우수경의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딱 한 사람, 수상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황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박민석이라는 남자입니다. 38세. 한때 잘 나가던 IT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이 남자가 3년 반쯤 전에 파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파혼 상대가 우수경입니다. 파혼 직후 박민석은 파산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럼 그 남자는 어디 있나요? 찾기 어렵습니다. 노숙인이 되었거나 어쩌면 황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모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석이 파산하기 직전에 입원시켰더군요. 어쩌면 그 노모는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가보셔야겠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입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분은 황 실장님이나 저에게는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알겠다, 당장 가자. 저와 영숙이는 황 실장이 알려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저희만 보냈죠. 이모, 절대 이모 신분은 밝히지 마세요. 그냥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 여자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지 살피세요. 병원은 서울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몹시 낡고 허름했죠. 박민석이라는 남자의 노모 윤 씨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우리를 다인실의 한쪽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에 한 할머니가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할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누구신가? 그냥 지나가다 들른 사람입니다.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아들 때문에. 아들, 내 아들. 할머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요? 내 아들 등쳐먹고 내 아들 바보 만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데. 얼마나 효자였는데. 그년이 다 망쳤어.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저는 숨을 참고 물었습니다. 우지은 혹은 우수경이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를 와락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도 당했어? 네. 그 여자가 내 아들을.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천사처럼 굴었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 우리 아들 회사를 빚더미에 앉혔어요. 아들 도장을 훔쳐서 아들을 횡령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뒀어요. 아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내가 아들 돈을 다 쓴다고. 내 아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주는 약을 밥 먹듯이 먹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 호식이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해왔던 겁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 3년 전에 나 여기 데려다 놓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 그년이 데려갔겠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호식이도 저렇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여자 벌받게 할게요. 제가 꼭 잡을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저으며 울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는 제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성자야, 그녀는 사람이 아니다. 영숙이도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덕분에 확실해졌어. 우지은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될 존재라는 걸. 그리고 호식이도 위험하다는 걸. 저는 수진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 이제부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합니다. 수진이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수진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지은이 노리는 건 이모님의 재산입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아무도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은행 예금은 막아놨잖니. 부족합니다, 이모님. 상가 건물은 이미 놈들 손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지금은 예금이지만 놈들은 어떻게든 이모님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이모님을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수진이는 서류의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자산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탁, 그게 뭐냐? 이모님의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모님의 전 재산, 예금, 부동산, 그리고 그 상가 건물까지 전부요. 그걸 왜 맡겨? 그건 내 건데. 이모, 잘 들으세요. 지금 이모님은 김성자 개인이지만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모님의 재산은 김성자 패밀리 신탁이라는 법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익자는 이모님과 호식이 오빠로 지정할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즉 돈을 빼거나 재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이모님이 아니라 신탁사와 제가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나도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말이니? 네, 저와 신탁사의 공동 승인 없이는요. 그건 나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반대입니다, 이모. 이모님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놈들이 이모님을 협박해서 도장을 찍게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승인이 없으면 무효니까요. 놈들이 호식이 오빠를 협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이모님에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려도 이 신탁 재산은 법원조차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모님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만 역설적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모,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신탁을 등기해야 합니다. 알겠다, 하자.
하지만 호식이는 어떻게 되니? 호식이 오빠도 수익자에 포함됩니다. 호식이 오빠가 돌아와도 혼자서는 돈을 못 씁니다. 그 아이가 또다시 우지은 같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을 막는 겁니다. 이건 이모님뿐만 아니라 호식이 오빠도 지키는 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저는 수진이가 내민 수십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카의 손에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이모님, 증인으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영숙이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은행과 등기소로 가겠습니다. 수진이는 곧바로 저희를 데리고 은행의 신탁부로 향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수진이가 내민 서류들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지만 변호사와 함께 온 저를 보고 군말 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 모든 예금 통장이 해지되고 김성자 패밀리 신탁 명의의 새 통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곧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담보로 잡혔다는 상가 건물. 이모, 걱정 마세요. 놈들이 담보로 잡았어도 그건 불법 사문서 위조입니다. 신탁 등기를 먼저 완료하면 놈들이 그 담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서류 접수가 끝났습니다. 등기소 밖으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모, 이제 이모님은 빈털터리입니다. 수진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으신 겁니다. 이제 놈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줄이 막힌 놈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텅 빈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며칠간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영숙이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성자야, 이제 한숨 돌리겠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돈을 못 뺏어간 걸 알면 걔들이 호식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럼 어떡해? 기다려야지,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저는 굳은 얼굴로 밥을 씹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아들도.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했습니다. 황 실장도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우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호식 씨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를 찾아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영수가 문자 왔어. 영숙이가 달려와 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연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호식이 핑계를 대네. 저는 수진이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문자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이모. 놈들이 은행에 갔던 겁니다. 신탁으로 모든 게 묶인 걸 확인한 거죠. 돈줄이 막히니까 바로 호식이 오빠를 미끼로 쓰는 겁니다. 그럼 호식이가 정말 아픈 걸까? 거짓말일 겁니다. 이모님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수작이죠.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움직이지도 마세요. 하지만 이모, 놈들이 초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호식 씨가 이상해요.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병원비.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병원비를 달라니. 영숙이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성자야, 속지 마. 전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알아, 아는데. 내 아들이 저것들 손에 있는데. 내가. 다음 날 아침 황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다시 수진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황 실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찾았습니다. 호식이를요? 네, 경기도 외곽의 한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황 실장이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마음을 치유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서류상으로는 사설 심리치료센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 시설이죠. 우지은과 한패인자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제 사람들이 잠입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드님 김호식 씨, 그곳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계속 잠만 자거나 횡설수설한다고 합니다. 황 실장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윤 씨 할머니의 아들, 박민석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는 호식이도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구해내야 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 앉으세요. 수진이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놈들은 환자가 난동을 부려서 보호조치 중이었다고 둘러댈 겁니다. 우린 불법 침입죄로 잡혀가고 놈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떡해? 내 아들이 저기서. 황 실장님, 그 센터 우지은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지 사장 명의의 유령회사 소유입니다. 우지은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했을 리가 없죠. 수진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 우지은의 두 번째 계획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은 이모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탁으로 막았죠. 돈이 급해진 놈들이 호식이 오빠를 앞세워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이모님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놈들은 뭘 할까요? 모르겠다. 호식이 오빠를 정신질환자로 만들 겁니다. 저 센터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겠죠. 약으로 호식이 오빠를 망가뜨린 뒤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니 아내인 자기가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호식이 오빠의 법적 대리인이 된 우지은이 수익자의 자격으로 신탁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법정 공방이 아주 길고 지저분해지겠죠. 그 사이에 호식이 오빠는 저곳에서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뺏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수진아. 방법은 하나입니다. 놈들을 그 센터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우지은과 그 원장놈이 제 발로 그곳을 비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더 큰 미끼가 필요합니다. 놈들이 이모님의 재산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달콤하고 아주 위험한 미끼 말입니다. 수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미끼가 뭔데? 수진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모, 혹시 이모부께서 남기신 유산 중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금괴 같은 거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즉각 이해했습니다. 없다,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 작전에는 이모님의 오랜 친구, 영숙 아주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영숙이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문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솔깃한 소문이어야 하죠. 우지은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요. 수진이는 영숙이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자주 가시는 미용실, 시장, 그리고 부동산. 특히 이모님이 건물을 가진 동네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진이가 영숙이의 눈을 맞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성자 걔가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남편 산소 근처를 매일 어슬렁거린대. 둘째, 비밀인데 걔 남편이 죽기 전에 금괴를 수십 개 숨겨뒀다는 거야. 셋째, 성자가 아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지금 그 금괴 찾으려고 혈안이 됐어. 저는 수진이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이 소문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첫째, 제가 사라진 이유를 금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우지은이 제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은근히 흘립니다. 셋째, 돈줄이 막힌 우지은에게 금괴라는 새로운, 더 큰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영숙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친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황 실장님, 저희 쪽 사람들도 바람을 좀 잡아주세요. 우지은이 고용한 사채업자나 심부름센터 놈들 귀에 흘러 들어가도록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날부터 영숙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숙이네 집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영숙이는 아침 일찍 가장 손님이 많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나 파마 좀 해야겠어. 어머, 영숙 언니. 근데 호식이 엄마는 요즘 왜 통 안 보여요? 미용실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쉰 말도 마. 걔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글쎄, 걔 남편이 죽기 전에 금괴를 좀 숨겨뒀나 봐. 금괴요? 근데 그걸 며느리한테 홀랑 뺏기게 생겼지 뭐야. 아들 사업 망하고 며느리가 재산에 손을 댔나 봐. 그래서 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 금괴 찾겠다고 매일 남편 산소 근처를 헤매고 다닌대. 어머, 어머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미용실 안의 모든 귀가 영숙이를 향했습니다. 쉿. 이거 원장님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걔가 알면 나 죽어. 영숙이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에 제 상가 건물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근데 사모님은? 아, 성자 콩 팔러 갔어요. 영숙이가 능청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콩이요? 아니, 금콩. 금괴 말이야. 혹시 김 사모님이 상가 내놓는다는 말 없었어요? 아니요,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들 내외가 속을 썩여서 돈이 급한가 본데.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죽은 남편이 땅에 묻어둔 게 있다나. 에이, 설마요. 요즘 세상에. 나도 몰라. 근데 걔가 요즘 산소 근처 땅을 보러 다닌다는 말은 들었어. 정말입니까? 거긴 개발 제한 구역인데. 부동산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괴보다 땅에 관심이 생긴 듯 했죠.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황 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지은이 오늘 오후 남편분 산소 근처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렀습니다. 지적도까지 떼어봤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감시 중인 그 마음을 치유센터 원장, 백 원장이라는 자와 급하게 만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수진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원장, 그 노인네가 숨겨둔 게 있었어. 숨겨둔 거라니 신탁으로 묶인 거 말고 또. 백 원장이라는 자의 목소리는 교활하게 들렸습니다. 금괴야. 그 노인네가 땅에 묻어뒀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확실한 정보야. 소문이 쫙 깔렸어.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군. 김성자가 요즘 산에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처럼 다닌다고. 그 노인네 내 문자에 답도 안 해. 돈줄이 막혔는데도. 그건 분명 다른 돈줄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게 그 금괴야.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실이어야지.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로 만들어야 해. 김성자 그 노인네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그럼 그 금괴는 우리 몫인가? 당연하지. 김호식 그 어리석은 사람 몫은 없어. 당신이랑 나랑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김호식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니. 제 아들을 저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모 됐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이제 호식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 아직입니다, 이모. 이제 놈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두 마리 짐승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수진이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황 실장님, 그 백 원장이라는 자. 뒷조사는 끝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의사 면허는 당연히 가짜입니다. 사기 전과 사범에 불법적인 약 유통 혐의도 있습니다. 우지은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패였더군요. 박민석 건에도 이자가 깊이 개입했습니다. 박민석을 폐인으로 만든 위험한 약을 공급한 게 바로 백 원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호식이의 얼굴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그럼 더 쉽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놈들은 지금 금괴 생각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지은은 백 원장을 이용해 금괴를 찾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일 겁니다. 백 원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 의심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백 원장에게 익명의 조력자가 접촉할 겁니다. 수진이는 황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황 실장은 곧바로 사무실을 나가 대포폰을 이용해 백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스피커폰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백 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지은에게 뒤통수 맞기 싫으면 전화 받아. 박민석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1분도 되지 않아 백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요 당신? 백 원장의 목소리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음성을 변조해 낮게 말했습니다. 우지은이 금괴를 찾으면 당신한테 나눠줄 것 같아. 무슨 금괴? 난 몰라. 시치미 떼지 마. 당신, 박민석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잊었어. 그 여자, 원래 파트너 뒤통수 치는 게 전문이잖아. 당신은 꼬리 자르기 당할 거야.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수화기 너머로 백 원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당신 목적이 뭐야? 돈이야? 목적은 당신이랑 같아. 우지은이 망하는 거지. 하나만 알려주지. 김성자, 그 할머니 지금 산소 근처에 사람 풀었어. 뭐라고? 그 노인네가. 우지은은 당신더러 호식이나 잘 지키라고 하고 혼자 금괴 먹으러 갈걸. 그 여자가 지금 부동산 업자 끼고 땅 파볼 준비하고 있거든. 잘 생각해, 백 원장. 당신 몫은 없을 거야. 황 실장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죠. 황 실장의 감시팀은 센터와 우지은의 차에 모든 감청 장비를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되지 않아 우지은이 센터로 향했습니다. 백 원장이 부른 것이 틀림없었죠. 우리는 우지은의 차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백 원장이 차에 타자마자 고성이 터졌습니다. 우지은, 당신 지금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백 원장,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금괴, 그거 정말 나랑 나눌 생각 맞아? 아니면 나 여기 처박아 두고 혼자 꿀꺽할 생각이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몇 년째 파트너인데. 파트너? 박민석도 파트너였지. 우지은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어? 그건 알 거 없고. 김성자가 지금 산소에 사람 풀었다는 소리도 있어. 우리가 늦으면 금괴는 날아가는 거야. 진정해. 그 노인네가 사람 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다 막았는데. 신탁으로 묶은 건 예금이랑 상가지. 금괴는 아니잖아. 그걸로 사람 샀겠지. 당장 내일 가야겠어. 내일은 안 돼. 아직 산소 근처 지형도 파악이 안 됐어. 그럼 나 혼자 간다. 당신 몫은 없어. 제정신이야? 그럼 김호식은 어떡해? 걔 놔두고 가. 그 모자란 사람은 약이나 더 먹여. 며칠은 꼼짝도 못할 거야. 백 원장, 당신. 결정해, 우지은. 나랑 같이 가서 공평하게 나누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밤에라도 가서 다 파헤치든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 우지은이 항복했습니다. 내일 밤. 인부 2명만 조용히 데리고 가자. 좋아. 여기 센터는 내가 아는 놈 하나 단단히 박아둘게.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그럼 내일 밤 10시에 산소 입구에서 봐.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일 밤이구나. 네, 이모. 내일 밤이 결전입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황 실장님, 팀 준비해 주세요. 경찰도 대기시켜야 합니다. 경찰 말입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부르는 건 아닙니다. 수진이가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아주머니, 아드님이 형사라고 하셨죠? 그분이 개인적인 도움으로 현장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동하면 놈들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우리가 호식이 오빠를 구출하고 놈들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그때 그분이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내일 밤에 시간 좀 내. 네, 알았어요. 저는 영숙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숙이가 끓여준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황 실장과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황 실장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영숙이. 영숙이의 아들인 차 형사도 사복 차림으로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계셔야겠어요. 위험합니다. 조용히 해. 내 친구 일이야. 내가 끝까지 볼 거야. 영숙이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차 형사,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일단은 민간인 신분으로 돕는 겁니다. 현장이 확인되면 그땐 즉시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차 형사의 눈빛은 어머니를 닮아 굳건했습니다. 황 실장의 팀은 2개조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저의 남편 산소 근처에 매복했습니다. 금괴를 찾으러 오는 우지은 일당을 덮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저희가 탄 차는 마음을 치유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어둠 속에 차를 세웠습니다. 황 실장이 망원경으로 센터를 살폈습니다. 정문 경비 1명. 그리고 백 원장이 말한 믿을 만한 놈이겠죠. 센터 내부에도 1명 정도 더 있을 겁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산소 쪽에 매복한 팀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목표물 현장 도착. 우지은, 백 원장, 인부 2명. 작업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지금입니다. 황 실장님 진입하세요. 황 실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 옷을 입은 황 실장의 팀원 4명이 승합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타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전력을 차단합니다. 황 실장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자 센터 건물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경비가 당황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뭐야, 왜 이래? 경비가 무전으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경비가 건물 뒤편의 차단기를 확인하러 가는 순간 황 실장의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순식간에 경비를 제압했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문 확보. 황 실장이 미리 복제해둔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도 가야겠어요. 이모, 위험합니다. 저희가. 내 아들이 저기 있어요.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수진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숙이와 차 형사도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센터 안은 칠흑처럼 어둡고 퀴퀴한 약품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1층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백 원장이 남겨둔 마지막 경비였습니다. 황 실장의 팀원들이 다시 한번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경비가 소리 지를 틈도 없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잠겨 있습니다. 황 실장이 앞장섰습니다. 저희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실 문은 두꺼운 철문이었습니다. 황 실장의 팀원이 휴대용 유압 장비로 문틈을 벌렸습니다.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독방이었습니다. 구석에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제 아들 호식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식아.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앙상하게 마른 채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호식아,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왔어. 제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망쳤어요? 그래, 엄마 도망쳤어. 너 구하러 왔어. 이제 괜찮아. 지은이가 나한테 약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정신 차려, 아들. 황 실장의 팀원들이 호식이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가 방 한 구석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빈 약통이 나왔습니다. 차 형사님. 수진이가 그것들을 차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차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금지된 약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단순 투약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입니다. 차 형사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갇혀 있다. 경기도 마음을 치유센터. 즉시 지원 바람. 수진이는 백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금괴를 찾으러 가느라 급했는지 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환자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민석. 수진이가 박민석의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김호식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중증 정신질환으로 조작된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증거입니다. 챙기세요. 황 실장의 팀원들이 증거 자료를 쓸어 담았습니다. 우리는 호시기를 업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빨리 차에 타세요. 호시기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제 손을 마주 잡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모. 수진이가 운전석에 앉은 황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산소 쪽으로 가주세요. 지금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황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살폈습니다. 아닙니다. 놈들은 지금 무덤을 파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모,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마른 손을 쥐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가야지, 가야 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들.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묻히는 걸 내 눈으로 봐야겠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보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영숙이의 아들 차 형사는 뒷좌석에서 계속 본청과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현장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1명 확보, 병원 이송 필요합니다. 용의자들은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살림법 위반 현장입니다. 네, 그쪽으로 인력 지원 요청합니다. 승합차는 어둠을 뚫고 다시 남편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산소 쪽에 먼저 가 있던 황 실장의 팀원들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목표물 현장 도착. 우지은, 백 원장, 인부 2명. 작업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올라갑니다. 황 실장과 팀원 2명이 먼저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모, 호식이는 차 형사님이랑 영숙 이모님이 돌보실 거예요.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 저와 수진이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던 그날 밤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도망쳤지만 지금은 심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흙 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 서걱퍽. 가까이 다가가자 놈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 원장, 여기가 정말 맞아? 우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날이 서고 초조함이 묻어났죠.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맞단 말이야. 그 노인네가 여기를. 아까부터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인부들, 더 빨리 못해? 백 원장이 인부들을 다그쳤습니다. 사장님이 건묘지 아닙니까? 인부 중 하나가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남의 무덤을 파는 건. 이거. 시끄러워. 돈 받고 왔으면 시키는 일이나 해. 금괴만 찾으면 너희한테도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백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 황 실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황 실장의 팀원들이 사방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무덤을 파헤치던 4사람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남편의 봉부는 이미 반쯤 파헤쳐져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지은과 백 원장은 삽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백 원장이 삽을 고쳐 쥐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긴 우리 사유지야. 우지은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사유지. 수진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지은 씨. 아니, 그 이름도 가명이겠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우지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그럼 센터는? 우지은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무덤이다가 애미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금괴를 찾던 여기가 바로 너가 묻힐 곳이야. 말도 안 돼. 우지은이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 원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우지은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나는 속았어. 나는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시끄럽다. 황 실장의 팀원들이 순식간에 백 원장과 인부들을 제압했습니다. 우지은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다 끝났는데. 김호식. 그 어리석은 사람만 처리하면 다 내 거였는데. 그때 산 아래쪽에서 더 많은 불빛이 올라왔습니다. 차 형사가 부른 경찰들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우지은과 백 원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지은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백 원장. 이 배신자. 너 때문이야. 너가 그 금괴 소리에 눈이 멀어서. 너가. 우지은이 백 원장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녀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백 원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성자 씨. 저 여자가 다 시켰습니다. 나는 그냥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여자가 당신 아들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약을 주라고. 평생 정신 못 차리게 하라고. 저 여자가 박민석이도. 닥쳐. 닥치라고 이 배신자야. 우지은이 악을 썼습니다. 차 형사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얘기는 서에 가서 하십시오. 당신들은 살림법 위반, 특수절도 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센터에서 벌인 일까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생각은 마십시오. 우지은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저를 지나치던 순간 그녀가 제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김성자 당신. 호식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인간 당신이 훔친 인감으로 당신 상가 넘겼어. 그 인간도 공범이야. 당신 아들도 똑같은 범죄자라고. 당신만 무사할 것 같아. 저는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도 죗값을 치를 거다. 하지만 너는 네가 지은 죄의 만배, 억만 배를 돌려받게 될 거야. 제 말에 우지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놈들을 모두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시끄럽던 산속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파헤쳐진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잠든 곳까지. 저 더러운 것들 때문에 훼손됐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모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모, 우리가 이겼어요. 완벽하게요. 그래 이겼구나. 저는 흙이 묻은 손으로 봉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호식이한테 가자.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호식이는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영숙이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차 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한참 만에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접니다. 우리 아들 어떤가요?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거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긴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성자야 괜찮아. 호식이 쟤가 어떤 애인데. 금방 털고 일어날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호식이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이가 매일같이 병원으로 와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모, 놈들 다 자백했습니다. 백 원장은 감형받으려고 자기가 아는 걸 전부 불었습니다. 우지은 그 여자, 본명은 물론이고 신원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3번을 바꿨더군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윗선까지 전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박민석 씨 어머니, 윤 씨 할머니요. 저희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셨어요. 다행이다. 그분이라도 다행이야. 이모, 그리고 호식 오빠 건 말인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지은이 경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식 씨도 공범이라고요. 상가 담보 서류에 직접 도장 찍었다고요. 사실이다. 네. 호식이가 제정신일 때 저한테 고백했어요. 자기 인감 훔친 거 자기라고. 수진이는 제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검찰에서는 호식 오빠를 피의자 신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요. 죄는 죄지. 엄마 재산을 탐하고 문서를 위조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호식이의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모 부탁이 있다. 호식이 정신 차리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해다오. 이모.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 그건 호식 오빠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해. 그게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야. 자기가 지은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죗값을 치르는 거. 거기서부터 호식이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말고 조카로서 이모 말 들어줄 수 있겠니? 수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 이모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호식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몸에 있던 나쁜 기운이 빠지면서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죽을 떠먹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 더 먹어라. 엄마. 아들은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다 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요. 내가 엄마 돈 훔쳤어요. 지은이가 시켰지만 내가 한 짓이에요. 엄마 상간의 빚 때문에. 나 때문에. 호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 나 벌 받을게요. 경찰에 다 말할게요. 수진이가 이미 다 진행하고 있다. 호식이의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엄마 아들로서 제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지은의 실체와 그 조직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노인들을 상대로 접근해
자식들을 이간질시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조직이었습니다. 박민석 씨 사건을 포함해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우지은과 백 원장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호식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식이는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재판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호식이의 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우지은 조직에게 피해를 본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김호식.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판사가 호식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사는 겁니다.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호식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이와 수진이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처분했습니다. 지은이와 살았던 그 집, 맨발로 도망쳐 나왔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물건이 저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영숙이네 아파트 바로 옆동, 작은 평수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대부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에 짐을 푸는 날, 영숙이가 팥 시루떡을 쪄와서는 집안 곳곳에 놓았습니다. 성자야,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여기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보증해. 영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너 없었으면 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우린 친구잖아. 앞으로 100년은 더 내 옆에서 귀찮게 굴어야지. 영숙이의 너스레에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조카 수진이가 새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모습이 꼭 딸 같았습니다. 이모, 집이 아담하고 볕이 잘 들어서 참 좋네요. 그래, 영숙이도 가깝고 마음이 편하다. 그동안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수진아. 무슨 말씀을요? 제 일인걸요. 수진이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모,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요. 은행에 맡기셨던 신탁 해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산은 다시 이모님 명의로 돌려놓는 게. 저는 수진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그냥 이대로 두자. 네. 수진이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이제 우지은 일당은 다 잡혔어요. 이모님 재산 노릴 사람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이제 놈들을 막기 위한 게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호식이를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해. 그 애가 또다시 어리석은 마음을 먹지 않도록 제 발로 단단히 설 때까지는 이 돈에 기댈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관리자는 지금처럼 너와 나 공동으로 하자. 이모가 나중에 정말 판단이 흐려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너가 나 대신 이 재산을 지켜다오. 제 말에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모의 뜻대로 할게요. 제가 평생 이모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날 맨발로 도망쳐서 얻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호식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법원에서 지정한 치료센터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몸에 있던 나쁜 기운들을 씻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어느 날 호식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죠. 엄마, 앉아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호식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일 구했어요. 무슨 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네,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인데 주방 보조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재료도 다듬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몸은 고되겠지만 마음은 편할 거다. 네,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해라. 땀 흘려버는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라도 알아야지. 네,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호식이는 제게 처음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식이가 저녁 늦게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이 고된지 잔뜩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호식이는 제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 첫 월급이에요. 아들은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엄마 빚 갚을게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 돈으로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아니에요,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호식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제 첫 속죄예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는 평생. 아들은 제 손에 봉투를 굳이 쥐어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다. 이 돈 엄마가 아주 귀하게 쓸게. 고맙다, 아들. 일하느라 고생했다. 제 말에 호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돈이 얼마이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다시 남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의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다른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가 한쪽 팔짱을 끼고 제잘거렸습니다. 날씨 한번 진짜 좋다. 호식이 아버지가 복이 많네. 수진이가 무거운 짐을 나눠들었습니다. 이모, 제가 음료수 챙겼어요. 이따 다 같이 드세요. 그리고 호식이가 제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손에는 예초기와 깨끗한 돗자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흉물스럽게 파헤쳐졌던 남편의 봉부는 지난 가을 호식이의 손으로 직접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파릇파릇한 봄 잔디가 돋아나고 있었죠. 호식이가 땀을 흘리며 봉분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작년엔 아주 큰일이 있었지. 당신도 저 위에서 다 보고 놀랐죠. 그래도 이젠 다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식이도 정신 차렸고 여기 우리 수진이가 날 지켜줬어요. 참, 영숙이도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맨날 따라다녀. 영숙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호식이가 묵묵히 술을 따르고 돗자리에 엎드려 저를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 고맙습니다. 저 다시 살게 해주셔서. 그래. 이제 너의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게 너희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산소에 둘러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맨발로 도망쳐서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 제 아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맞선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제 모든 것을 지켜냈죠. 아니, 그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참, 따뜻한 봄이었습니다.